안녕하세요. 애셔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앨리스 먼로의 단편 소설집인데요. 그 중에 작업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해결할 방법이 불현듯 떠오른 것은 어느 날 저녁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뻔뻔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작업실을 얻어야겠어요. 내가 듣기에도 허황한 소리였다. 구태여 작업실을 얻어야 할 까닭이 뭔가? 집에 있지 않은가? 쾌적하고 널찍하고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전망도 좋고 맞춤한 식당과 침실과 욕실에다 친구들과 담소를 즐길 공간도 있다. 게다가 정원까지 있으니 공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맞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로서는 쉽지 않은 말을 털어놓아야겠다. 나는 작가다. 하고 보니 당찬다. 너무 주제넘은 소리다. 잔뜩 겉멋이든 아니 누구에게도 먹혀들지 않을 소리다. 다시 해보자. 나는 글을 쓴다. 조금 나은가? 나는 습작을 한다.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 겸손을 가장한 위선으로 들리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쓴 글이지만 침묵할 공간과 저를 드러내 보일 미묘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건 글들이 스스로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친절을 베푼답시고 내게 건네는 걱정 어린 다정한 목소리가 그 침묵의 공간을 다 차지해버린다. 참 대단하다. 좋겠다. 이야, 흥미롭다. 등등 찬사도 참 가지가지다. 그러면서 무엇을 쓰느냐고 한사코 캐묻는다. 이쯤 되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자칫 시건방지다고 느낄 만큼 느긋하게 소설을 쓴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눈에 띄게 낙담한 나를 몇 번이고 거듭거듭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달래던 그러나 위로할 말들이 바닥나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오직 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작업실을 얻으려는 까닭이다. 남편에게도 이렇게 설명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잔뜩 제멋에 겨워 유난을 떠는 가짜는 요구처럼 들리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글을 쓰는 데는 누구나 알다시피 타작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필 한 자루와 종이 몇 장의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그만이다. 이것들은 내 침실 한 귀퉁이에 죄다 있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언간생심 작업실까지 욕심내고 있다. 게다가 글을 제대로 쓰기는 할 것인지 꼬집어 말하자면 솔직히 그렇다고 장담할 자신도 없었다. 어쩌면 우두커니 앉아서 뚫어져라 벽만 바라보기 일수일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다 손쳐도 나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정작 내가 좋아한 것은 작업실이라는 말이 풍기는 위엄있고 안온한 분위기이니까. 그리고 뜻을 굳게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그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남편애가 하고 싶지 않아서 거창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는 대충 이랬다. 집은 남자가 일하기에는 아주 좋다. 남자가 일감을 가져오는 집은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고 일하기에 딱 좋도록 남자 중심으로 새로 배치할 수도 있다. 남자에게는 일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아준다. 따라서 의뢰 전화를 받는 일도 어디 두었을지 모를 물건을 찾는 일도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알아보는 일도, 고양이 먹이를 주는 일도 기대하지 않는다. 방문을 닫아 걸어도 무방하다. 방문이 닫혀 있고 그 방 안에 엄마가 있다는 건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왜냐?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도 용납하기 어려울 테니까. 여자가 허공을 응시한 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건 자연의 섭리를 저버린 짓과 마찬가지라고 여길 테니까. 그러니 여자에게 집이란 남자와 같은 곳이 아니다. 여자는 누구들처럼 집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마음대로 다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자는 곧 집이다. 때려야 뗄 수 없다. 내가 과연 이런 주장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저어댈 때면 지나치도록 크게 떠벌리고 격해지는 게 내 버릇이긴 해도 이 말은 사실이다. 어떤 때 되게 가뜩이나 지루한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서 처량하기까지 한 봄날 밤 꽃처럼 피어난 알전등 불빛들은 차갑고 잘 지켜주리라고 믿기에는 너무 흐릿한 등대불이 바다 위에서 어른거리던 그때 창문들을 열어놓고 있던 나는 이따금 집이 숲속으로 뒷공무니를 빼 목재며 석회며 집을 지을 때 쓴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낱낱이 해체되어 온 식구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나만 홀로 덩그러니 빈손으로 남은 기분에 휩싸이곤 했었다. 그때 나를 공포와 점률에 휩싸이게 했던 그 가차없고 무시무시한 자유와 외로움을 지금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보호를 받았을 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얼마나 시달렸는지, 따뜻한 정을 누렸을 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얼마나 얽매여 지냈는지 깨닫는다. 쌈짓한 거 있으면 그러든지. 남편이 한 말은 이게 다였다. 나와는 달리 구구절절한 설명이 귀찮은 사람이다. 모름지기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가늠하기 어려운 법이라. 이미 마음을 닫은 남편에게 자꾸 물어본들 미안하는 기색 하나 없이 되풀이하는 말만 들을 뿐이다. 반승낙을 받아놓고도 그건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 밑바닥에서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밍크 코트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랐다면 오히려 쉽사리 뜻을 이루었을 터였다. 모름지기 여자라면 그런 것들을 얻으려 한다고 믿으니까. 내 계획을 알고 나서 아이들은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이 허무맹랑한 일에 덤벼들기라도 한 것처럼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쇼핑센터로 달려갔다. 딱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심결에 약국과 미용실이 있는 건물 위층 창문에 몇 달째 나붙은 임대 광고지에 눈길이 쏠렸던 것이다. 위층으로 올라가면서야 비로소 내가 세상 물정에는 까막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대업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이라는 것이 복잡한 일일 터였다. 무턱대고 비어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먼저 몇 가지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할 일이지 않은가 말이다. 게다가 임대료가 턱없이 비쌀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노크를 할 필요도 없었다. 한 여자가 빈 사무실에서 진공 청소기를 끌고 나오더니 발로 문을 닫고 복도 맞은편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 쪽으로 갔다. 그 문은 건물 뒤편에 있는 살림집으로 이어진 게 틀림없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그 살림집에 살고 있었는데 성씨가 멜리였다.
이를테면 그들 부부가 건물 임자로 사무실 임대인이었던 것이다. 진공 청소기로 막 청소를 끝내고 나온 그 사무실은 치과 진료소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볼 것도 없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다른 방은 보여주겠나라고 여자는 말했다. 그러고는 진공 청소기를 갖다 놓고 열쇠를 가져올 동안 자기네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다. 나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면서 남편은 외출했다고 여자는 덧붙였다. 검은 머리에 섬약해 보이고 40대 초반쯤 되었겠다 싶은 멜리 부인은 단정하지 않아도 아직 매력적인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고 화사한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보니 퉁퉁 부었을게 뻔한 발에는 털이 북슬북슬한 분홍빛 슬리퍼를 신어 나름대로 여성스러움을 살렸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피로에 찌들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수심이 그득한 부인의 모습. 그것은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때로는 변덕으로 때로는 무턱대고 매달리는 남자에게 사사건건 감시를 받으며 지낸 삶을 말해준다. 물론 척보고 한눈에 알게 된 것은 어디까지이고 겪고 나서 내린 판단은 어디까지인지는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인은 자식이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원인은 몰라도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내 짐작은 과연 틀리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방은 거실 겸 사무실로 쓰는 모양이었다.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책상이며 창문턱이며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는 모형배, 갤리언선, 쾌속선, 퀸 메리오들이었다. 모형배가 없는 곳에는 화초를 심은 화분과 더러 용맹한 남성의 훈장이라 일컫는 조각상들, 자기로 빚은 사슴투상, 황동말, 결이 있고 광택이 나는 묵직한 재료로 만든 커다란 잿더리가 있었다. 벽에는 사진과 자격증인 듯한 증서들을 끼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각각 남자 옷과 여자 옷을 입은 푸들과 불도그가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자세로 애정을 표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에는 가로로 오랜 친구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 방을 그야말로 압도하고 있는 것은 전용 전등 아래 금박을 입힌 액자에 들어있는 한 초상이었다. 금발의 얼굴이 환하게 생긴 붓티가 잘잘 흐르고 혈색 좋고 호감이 가는 중년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이 또한 그 일을 겪고 나서 내 편에서 말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초상은 어딘지 거북하고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구석도 분명 있다. 지나치게 과장하고 억지스럽게 꾸민 태가 확연해서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엉터리라고 결론 내릴 초상이다. 멜리 부부 얘기는 이쯤에 두자. 아무튼 나는 그 사무실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널찍한 그 사무실은 진료실로 쓰기에 알맞도록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다. 여긴 카이로프랙터가 쓰던 곳이었다고 멜리 부인은 못내 아쉽다는 듯 내게는 별 보탬이 안 되는 사실을 귀뜸했다. 썰렁하게 텅 빈 벽은 눈이 부시는 현상을 막기 위해 회색을 살짝 섞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멜리 부인이 솔직하게 해준 말 맞다나 이미 비어있는 데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곳에 들어올 의사가 없었기에 나는 월세로 $25를 제시했다. 부인은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갔을 때 내 제안이 받아들여져 멜리 씨를 직접 만났다. 앞서 부인에게 설명한 대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을 쓰지 않고 주로 주말에 쓰고 평일 야간에 가끔씩 쓰겠노라고 했다. 멜리 씨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묻는 말에 나는 대답을 꼭 해야 하는지 잠깐 망설이다 속기를 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눈치 빠르게 대뜸 알아들었다. 아, 작가시군요. 아, 예,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드려야겠는데요. 하더니 그는 정황하게 말을 늘어놓았다. 취미생활로 말하자면 저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형 밴들은 모두 제가 짬짬이 만든 겁니다. 신경과민에는 축복과 또 같은 일이죠. 자고로 정신이 건강하려면 사람한테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해요.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작가님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나는 썩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행동을 막연하나마 이처럼 관대하게 보아주다니 마음이 푹 놓이기까지 했다. 이 남자는 적어도 내가 얼마만큼 예상했던 질문들.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남편이 승낙했느냐 따위는 하지 않으니까. 10년, 아니 어쩌면 15년이라는 세월이 사진 속 멜리 씨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푹 퍼졌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어마어마하게 살이 찐 탓에 움직일 때마다 숨차하고 덕지덕지 들러붙은 살은 여성 가장이 짊어질 무거운 짐만큼이나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 머리와 눈동자는 색깔이 바랬고 또렷하던 이목구비는 두루뭉실해졌으며 상냥한 표정으로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얼굴은 성가시리만큼 비굴한 겸손과 고질적인 불신으로 사가버렸다. 아무튼 그 남자는 내 안중에 없었다. 작업실을 얻으면서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더 많은 인간을 알아가는 일은 없었으니까. 친절하게 도와주었을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는 주말에 작업실로 짐을 옮겼다. 타자기, 접이식 책상, 의자, 핫플레이트를 올려놓을 작은 나무 탁자, 주전자, 인스턴트 커피 한 병, 숟가락 하나와 노란 머그잔 하나. 그것이 다였다. 아무것도 걸지 않은 휑한 벽도 꼭 있어야 할 가구만 갖춘 부담 없는 위온도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거나 광내야 할 거리가 쑥 줄어든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마음이 흐뭇했다. 멜리 씨는 그 꼴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내가 입주한 직후 문을 두드리더니 몇 가지 알려줄 게 있다고 했다. 내게는 쓸모없는 바깥방에 있는 전구를 돌려 빼는 법과 라디에이터와 창문 바깥에 설치된 차량의 사용법 따에 그는 의무라고 도대체가 모를 일이라는 얼굴로 방안을 샅샅이 둘러보더니 숙녀가 쓰기에는 형편없는 방이라고 했다. 저한테는 아주 그만이에요. 나는 딱하게 여길 것 없다는 투로 워낙 까닭없이 싫거나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달래고 보는 나답게 대답했다. 때로는 아주 자상하게 대하기까지 하는데 그건 그래야 얼른 돌아가 나 혼자 있게 되리라는 어리석은 바람에서이다.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느긋이 앉아 아늑한 의자는 있어야지요. 지하실에 맞춤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을 모두 거기에 두었거든요. 양탄자는 둘둘 말아서 한쪽 모퉁이에 세워놓았어요. 그동안 임자를 못 만났는데 여기 갖다 놓으면 집처럼 한결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만 나는 아니라고 정말이지 이대로가 좋다고 했다. 커튼을 다시겠다면 비용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집도 색감을 잘 살려 하는데 이렇게 계시다간 없던 병도 생길까 걱정스럽군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웃었다.
남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아늑한 것을 더 좋아하니까요. 나는 그쯤에서 창가로가 베나치아 블란드 틈새로 일요일의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도 티가 확 나는 그의 살찐 얼굴을 애써 외면한 건 머릿속에서 맴도는 소심한 내 입은 차갑게 쏘아붙이는 걸 무척이나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멜리 씨, 더는 이 문제로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구 돌리는 걸 알려주신 건 고맙습니다. 내가 민망하리만큼 이 말은 단박에 효과를 거두었다. 제가 성가시게 해드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똑 부러지면서도 아련한 슬픔이 어린 소리로 대답했다. 제 딴에는 도와드린다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건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갔을 겁니다. 그가 돌아가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말 한마디면 쉽게 끝날 일을 쩔쩔매다니 나도 참 못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 남자는 이제 곧 단념할 거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명토를 박을 걸 그랬다고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다음 주말 남자가 노크를 했다. 겸손기가 철철 넘쳐 흘러 조롱인지 진심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서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귀찮게 할 뜻은 주어도 없어요. 그저 지난번에 불쾌하게 해드린 게 죄송해서 사과를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받아주십사고 작은아마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 모를 화초를 들고 있었다. 반들거리고 두툼한 잎들이 뻗어나온 화분이 분홍빛과 은빛 포일에 쌓여 있었다. 저기요. 화분 둘 곳을 지정하기라도 하듯 작업실 한쪽 귀퉁이를 가리키만 남자는 말을 이었다. 작가님과 제가 서로 악의를 품어서야 되겠습니까?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자나 양탄자는 몰라도 작건 예쁜 화분쯤은 흔쾌히 받아주실 것 같더군요. 작업실에 두면 기분도 산뜻해질 테고요. 이렇게까지 나온 데야 아무리 화분에 키우는 식물을 질색하는 날망정 화초가 필요 없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재배법이며 물을 주는 헤어스타일을 주워 섬겼고 나는 고맙다고 했다. 할 일 없는 노릇이었다. 한편으로는 선물까지 안기면서 사과를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 같아서 깨름직했다. 그는 악이 불쾌하게 해서 사과라는 말을 계속 들먹였다. 나는 그의 말을 무지르고 지금껏 내가 살면서 읽어온 내 터전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을지 모를 호의나 악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아니 솔직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떡이 없다고 일깨워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내 내리를 스쳤다. 이렇게 대놓고 친미를 갈구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반짝거리는 포장지에 쌓인 화초만 해도 벌써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던가. 글쓰기는 잘 되어가십니까? 유감스러워도 우리 둘의 차이점은 모두 덮어주자는 수작이었다. 아, 예, 그럭저럭. 저 글쓰기 혹시 글감이 바닥나지 않았는지 저는 아주 많은데. 그나저나 제가 여기서 잠깐의 시간을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하자면 갑자기 괴로운 기억이 떠올랐다. 이거였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나는 그 시험을 무사히 이겨내지 못했다. 나는 그 대단한 화초에 눈길을 둔 채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괜찮다고 했다. 작업실 단편 소설은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총 15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된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앨리스 먼로의 고향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과의 소소하고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작가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무늬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또한 자주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욕망과 충돌하기도 하죠.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먼로의 단편들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그중 작업실이었는데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 가지고 계신가요? 버지니아 울프는 1929년작 자기만의 방에서 여자가 글을 쓰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돈과 사색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녀 역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건물주 멜리는 왜 싫다고 사인을 보내는 그녀한테 선물을 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의 온갖 살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유치하고 못되게 그녀를 괴롭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너무나 절실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 이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시달리고 있는 느낌과 얽매여 있는 답답함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관심한 남편과 엄마가 하는 일에 콧방귀를 뀌는 가족들 사이에서 땅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세 번째, 멜리의 부인은 결국에 사무실을 떠나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지만 남편이 아파요 라는 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을 하죠. 그 말 속에는 남편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과 미안함이 범벅이 된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또 멜리 부인의 그 말이 너무 잔잔해서 미칠 것 같은 그 분노가 갑자기 미뤄져 버리고 그 안에 우울이 들어차는 이 작가의 마음은 어렴풋이 그를 이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가 가득한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그를 지워 없애리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다시 작업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들은 읽은 후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거라 했는데요. 이 단편 소설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읽기는 자신의 머리에 내가 이해한 다양한 무늬의 삶을 사는 사람의 책들을 한 권씩 싹 두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 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